1972년에 MIT 연구진이 한 가지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인류 문명이 2040년쯤 붕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 글로벌 회계법인 KPMG 분석가는 우리가 그때 모델이 예측한 일정보다도 더 빠르게 붕괴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류가 고도 문명을 이룬 건 길어봐야 만년 남짓입니다. 그 사이 수많은 제국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번영을 누리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제국들이 남기고 간 유물과 무너진 건축물의 잔해 정도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딱 한 가지 이유로 어느 문명이 왜 무너졌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네 가지 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문제, 사회문화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히 집중해서 볼 경제적 문제입니다. 인류가 교과서 속 사례로만 기억하게 된 문명들은 이 네 가지 요인이 섞여서 무너졌습니다. 어떤 문명은 정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에 집어삼켜진 폼페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역사에서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명은 몇 달을 버텼습니다. 아스텍 제국은 스페인에 맞서 93일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문명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전성기와 몰락 사이에 약 300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은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명입니다. 부와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어떤 제국과 비교해도 수십만 배는 더 풍요롭고 더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엄청난 지식 창고에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왕과 학자들조차 평생에 걸쳐 모으지 못한 정보를 우리는 손가락 몇 번으로 검색해서 확인합니다. 냉난방, 전 세계를 잇는 항공여행, 싸고 기능 좋은 옷과 신발, 발달된 의학, 순식간에 끝나는 메시지 전송, 수돗물을 틀면 나오는 깨끗한 물, 심지어 듣고 싶은 노래를 생각난 그 순간 바로 틀어들을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현대 문명이 주는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일론 머스크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의 자산은 2,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주가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바뀌겠지만요. 그럼 록펠러는요?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부자 만사, 무사는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자기 시대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시대 자체가 거의 모두가 가난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였을 뿐 절대적인 삶의 질은 낮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편의와 안전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컨도 없고 수도도 없고 음식은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병을 옮기는 15세기 프랑스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요즘의 평범한 전세 아파트에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라면 지금 제 작은 집을 그 화려한 궁전과 바꾸자고 해도 10번을 생각할 것도 없이 거절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평범한 삶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특권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뉴스나 인터넷만 보면 세상이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죽는 사람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교육의 확산, 그리고 국가 간 협력 덕분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조차 예전 동맹국들보다 훨씬 더 깊이 경제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끼리는 싸우는 것보다 서로 거래하고 부자가 되는 편이 더 이득입니다. 표현은 조금 가볍지만 싸워서 망하기보다는 같이 돈 버는 쪽을 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대 세계 경제를 과거 제국의 경제와 비교하면 당나귀와 제트 엔진을 비교하는 수준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규모와 속도, 복잡성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트 엔진은 당나귀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지만 그만큼 훨씬 더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수많은 부품 중 한 곳만 잘못돼도 엔진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게다가 워낙 빠르고 높은 곳을 날기 때문에 작은 오류 하나가 진짜로 목숨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도 비슷합니다. 너무 빠르고 거대하고 복잡해서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대부분은 편의점과 배달앱 없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트와 배달 서비스가 끊기고 수돗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종말론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를 자극하기보다 MIT 연구가 어떻게 문명의 붕괴 가능성을 분석했는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미래가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판단하려 했는지, 그리고 최근 분석에서 우리가 그 시나리오 중 어떤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MIT 연구의 공식 제목은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였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자원과 환경의 사용 방식이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연구진의 판단은 지금과 같은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 연구 중에서도 초기의 컴퓨터를 활용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흉내내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장이 늘어나면 환경과 자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연결해서 계산해 보려 한 겁니다. 지금이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익숙하지만 이 연구가 진행되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컴퓨터는 지금 전기 주전자보다도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도 연구진은 월드 3라는 이름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를 통째로 흉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인구 증가 속도, 산업 생산 능력, 농업 생산성, 자원 채굴과 소비, 공해와 오염 수준 같은 것들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계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수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은 음식과 물, 더 많은 집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 동시에 더 많은 발명가와 과학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8억 명이 살던 시대보다 80억 명이 사는 시대가 혁신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복잡성을 모델링하기 어렵다 보니 종종 다른 변수들은 모두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이걸 세테리스 파리부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MIT 연구진은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넣고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피드백 루프, 대먹임고리입니다. 공연장에서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 대보면 생기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마이크가 스피커 소리를 다시 주어서 더 크게 증폭하고 그 소리를 또 스피커가 내보내면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것처럼 경제와 인구, 자원도 서로를 확대시키거나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을 예로 들어볼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전체 인구는 점점 늙어갑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젊은 세대는 세금을 더 내거나 집에서 직접 돌볼 부담이 커집니다. 그만큼 시간과 여유가 줄어들면서 다시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출산율은 더 떨어집니다. MIT 연구는 이런 변수들을 수백 개 넣었지만 그중 특히 5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5가지가 문명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첫째, 인구. 둘째, 산업 생산량. 셋째, 식량 생산량. 넷째, 남아있는 자원. 다섯째, 오염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 기후변화가 빠진 것이 눈에 띕니다. 1972년 당시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지금만큼 큰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다시 같은 연구를 한다면 5가지 변수 중 하나로 기온이나 탄소 농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5가지는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기는 관계에 있습니다. 식량과 인구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치고 2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경우와 식량 생산이 먼저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 숫자만 보면 둘 다 감소지만 두 번째 경우는 훨씬 끔찍한 그림입니다. 굶주림과 혼란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MIT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각기 다른 전제 조건을 넣어 여러 버전의 미래를 만든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기술 혁신이 지금처럼 꾸준히 이어지고 노동 생산성도 비슷한 속도로 좋아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더 빨리 발전해 우주에서 자원을 가져오거나 실험실에서 대규모로 식량을 생산하는 등 지금은 상상 속에 가까운 일들이 현실이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둔화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혁신이 멈춰버리는 그림입니다. 들어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 발전이 영원히 같은 속도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어의 법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성능은 거의 2년마다 2배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칩 위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물리적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이 한계를 뚫고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IT 연구진은 기술뿐 아니라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 오히려 다시 높아지는 경우, 재활용과 재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아예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 글로벌 무역이 확대되는 경우와 축소되는 경우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합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며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구, 산업 생산, 식량 생산, 자원 잔량, 오염 수준이라는 5개 곡선으로 묶어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비교적 낙관적인 그림이 포괄적 기술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져 새로운 에너지와 농업 기술이 등장하고 자원과 환경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늘에서 갑자기 유토피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식량 생산은 한때 크게 흔들립니다. 수질 오염과 토지 남용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드는 위기가 오지만 새로운 기술로 어느 정도 회복시킨다는 가정입니다. 인구는 2040년 전으로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도시화와 소득 증가로 자발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하는 지금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그림입니다. 산업 생산량은 한번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반드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술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물건을 덜 만들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편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공유 차량이 완전히 보급된다면 지금처럼 집집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가질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나눠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생산량 통계만 보면 줄지만 복지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한때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행복해할 것이다라는 문장을 내놨던 것도 바로 이런 자원 효율성을 설명하려다 커뮤니케이션에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섬뜩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포괄적 기술 시나리오는 자원 고갈과 오염 문제를 기술이 어느 정도 상쇄해준다는 가장 낙관적인 그림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의 낙관적 그림이 안정화된 세계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 발전 속도는 그대로 두고 인류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선택을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재활용에 적극 투자하고 산업 생산량을 무한정 늘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성장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인구와 경제는 어느 순간부터 완만하게 안정됩니다. 극단적인 붕괴는 피하는 대신 지금처럼 끝없이 성장하는 세계가 아니라 완만히 유지되는 세계를 선택하는 셈입니다. MIT 연구진이 보기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미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가고 있는 길이 이 두 가지 낙관적인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KPMG 분석 보고서는 현재 세계 데이터가 MIT가 제시한 또 다른 시나리오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름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가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재활용과 자원 절약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습니다. 오염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자원은 캐기 쉬운 것부터 빠르게 고갈됩니다. 산업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보다 더 높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오염과 토지 파괴로 식량 생산이 꺾이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근이 시작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며 인구 구조가 급격히 늙어갑니다. 젊은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생산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남아있는 자원은 점점 더 캐기 어려워지고 같은 양을 얻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써야 합니다. 결국 산업 생산량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생활 수준이 완전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영상 초반에 나는 지금의 평범한 삶이 옛날 왕의 삶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시나리오대로라면 20에서 30년 뒤에는 오히려 지금의 평범한 직장인이 미래의 왕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회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한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불안감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비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연구는 세상이 곧 끝난다고 외치는 종말 예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비판이 제기됐고 그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실제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현실 데이터가 MIT의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곡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판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위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위기가 다가올수록 인류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찾아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에너지 효율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영역도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플라스틱 문제만 봐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인식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인간의 특성 덕분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덜 심각한 버전으로 바꿀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보고서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대한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성장의 한계와 KPMG의 후속 분석은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 선택을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에너지와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단기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과 투자자들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의 이익 구조가 10년,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스스로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시나리오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편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거 없이 낙관하는 것도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술과 정책, 그리고 우리의 소비 습관까지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단초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문명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선물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잔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조금 더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일 것입니다.